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뭐 아마 탈모 걱정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탈모 걱정 같은 거 안 하시죠? 뭐 아직까지 안 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었습니까? 할아버지도 원래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그거 상관없이 좀 빠진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장 빠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머리 빠지는 게 낫습니까? 예? 시장 빠지는 게 나아요? 머리 빠지는 게 나아요? 둘 다 빠지면 안 되죠.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선택 안 하겠습니다. 방어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뭐 어떻게든 요즘- 두 개 다 지켜보겠다. 예, 요즘에 뭐 탈모 방지 샴푸 많이 나오고 네, 그런 네, 기능성 상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노력들 많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부터 보면서 오늘 시장 가볼까요? 예, 오늘 뭐 밋밋합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좀 눈치 보는 그냥 종목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그랬습니다. 다우가 0.14, 나스닥이 0.05, S&P 500 0.21% 하락했으니까요. 그냥 그만한 겁니다. 네. 주요 지표들도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유가 선물만 소폭 올랐습니다. 어제 73달러였는데 지금 75.5달러로 조금 올랐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중동 리스크 플러스 허리케인 영향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엄청 셌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허리케인 영향이 지금 요번에 CPI하고 실업당 청구 건수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걸 영향을 줬는데 지금 그 말씀이 질문도 주셨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유가가 오르는 부분 그리고 우리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에 허리케인 영향이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 품목별로 보면은 네. 그래서 요걸 좀 일시적 요인으로 해석하는 시장에서 좀 그렇게 좀 보더라고요. 어제 지표들이 시장에는 악재성 네. 재료였거든요. 그런데 좀 일시적으로 보는 경향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달러인데스 원화 국채 수익률 뭐 비슷비슷하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소폭 하락 후에 장중에 그냥 등락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뭐 강보합까지 갔다가 또 밀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폭이 굉장히 작았고요. 그리고 거래도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종목 장세만 있었다. 그 중에서 이 보시면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3.9%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1.6% 올랐어요. 여전히 지금 반도체 쪽만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CPI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4% 나왔고요. 전월비 0.2%, 근원 CPI가 3.3%, 전월비 0.3%인데 왜 이걸 걱정을 하느냐? 2.4%는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월비 0.1%가 시장 컨센서스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요. 메뉴에 있는 거는 MOM으로 0.1이 예상치였는데 0.2% 나왔고요. 그리고 근원도 MOM으로 0.2% 예상했는데 0.3%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은 2.4% 나왔고 그리고 근원은 코어 CPI는 3.3% 나왔습니다. 약간씩 올라가 있죠. 예상보다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월보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헤드라인은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걱정을 좀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전체 항목이고 이건 헤드라인 코어 CPI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제일 핵심적으로 시장에서 괜찮게 본 건 뭐냐면 쉘터입니다. 주거비. 이게 전월이 0.5%였는데 0.2%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월가에서 얘기하고 파월 의장도 얘기한 게 뭐냐면 유가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다른 물가 소비자 음식료라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떻든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나가는데 이 주거비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안 떨어진 게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거비가 지금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한 겁니다. 주거비가 제일 늦게까지 하여튼 버티고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계속 지금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주거비 떨어지는 거는 이거 좀 해석하기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진짜 전문가만이 또는 깊은 생각을 해야지 해석이 될 것 네. 같은데,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미국이 지금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주택 거래가 안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택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고금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팔고 다른 데 옮기면 금리가 더 높은 걸로 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높은 가격이겠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택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렌트 임대료도 임대료에서 오른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게 주택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활성화돼서 떨어져야지만 임대료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제가 요까지는 우리가 좀 상식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 저기 금통이 있지만은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을 가만히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래서 주택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렌트료가 떨어지고 이 주거비 항목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 해석을 좀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정화하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많이 근데 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주택들만 놓고 보면 그 논리가 이상한데 금리 하락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또 그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로 신규 주택 공급이 그렇죠. 늘어나면 건설이 좀 수월해지니까.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유지됐던 거는 공급이 너무 이제 좀 타이트하게 쪼여져 갖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비쌌던 건데 되게 진짜 복잡하네요. 그런 해석도 뭐 가능하겠네요. 지금 헬스 후보가 주택 공급을 늘려서 주택 가격 안정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해리스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도 알겠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실제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하고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뭐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거비가 가장 스티키하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썼었는데 이 부분이 내려온 부분에서는 시장의 지금 월가 해석은 가장 고무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부분이다. 그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규 수렵당 청구 건수가 나왔어요. 25만 8천 건이 나왔는데 전월이 22만 5천 건이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어떤 시장에서 걱정을 하게끔 만든 거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코어 인플레이션입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쭉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지금 평평하게 있으면서 살짝 고개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야 이거 금리 인하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준 의사 중에 금리 야 요번에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또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요거 요거 꺾였잖아요. 여기 지금 플랫하게 있는데 살짝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좀 더 지켜봐요. 한 2, 3개월은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시장은 예의주시한다. 요거 한 가지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 보시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갑자기 튀어 올랐죠 이렇게. 지난번에 고용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고용보고서가 서프라이즈로 나왔지 않습니까? 역시 괜찮아. 경기 침체가 어딨어. 고용이 좋은데 4.3에서 4.2 이번에 4.1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이렇게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또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요건 역시도 어제 시장에서는 왜 크게 반응을 안 했냐? 전쟁, 기후, 허리케인, 파업 등의 일시적 요인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실업당 청구 건수도. 예를 들면 뭐 기후나 뭐 아니면 허리케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고된 사람들이 좀 있고 그리고 파업한 사람들은 실업당 청구 건수를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파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뭐 이런 데 이런 데들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변들이 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요번에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냐. 어제 그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파업은 3일 했는데. 근데 파업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 그렇죠.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전쟁 뭐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지표들이 예상보다 CPI는 높게 나오고 실업당 청구 건수도 튀어 올라왔는데 이게 일시적 요인이 않겠냐라고 해서 시장에서 큰 영향이 없었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와중에 뭐 엔비디아 추가적으로 더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으로는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분위기 보면 어떠세요? 지금 이런 어떻게 지표 자체가 좀 악재 요인인데 악재 요인에 민감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지표요? 예. 지표를 악재로 안 본다. 예, 지표는 분명히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온갖 해석들이 들어맞으면서 이건 악재지만 일시적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아, 심리가 악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 같다. 네, 시장의 심리가 어떤 거 같으세요? 아니 지수 자체가 위에 있고 굉장히 견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 알다시피 시장이 떨어지면 존재에 있는 악재가 부각이 되고 존재에 있는 호재가 시장이 부각이 안 되다가 올라가면 부각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런 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런 가운데 거래가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신고지수 난 상태에서 그냥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종목별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중립 시각이고 네. 중립 시각 속에서 요번에 실적 발표할 때 엔비디아나 엔비디아는 요번에 발표 안 하죠. TSMC나 이런 실적 좋은 데도 예상된 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데들이 주가가 오르는 그런 네, 특징을 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업데이트 안 했나요? 오늘 아침 정신이 없어서 업데이트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요 지금 이 수치들을 네. 아니 저 맞습니다. 업데이트 제가 하고 있는 네, 건가? 됐습니다. 네. 아침에 막 정신없이 막 타이핑을 좀 오늘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요거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시장에는요. 그리고 국내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0.19%, 이 미국이 우리 하루 쉬었고요. 미국이 이틀간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반영하면서 0.68%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곧바로 외국인들이 요즘 보면요 시장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요. 하락하면은 좀 매수하고 그래요. 아침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침하고 그러니까 아침 시작하고서부터 아침 9시 30분까지 한 10시 이전까지 하고 지수하고 그리고 한 10시부터 오전에 지수하고는 역의 방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빠졌다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시 밀리든 어떻든 간에 뭐는 오르면 또 때려 맞고 뭐 이렇게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상승하거나 꾸준히 하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상승 출발했던 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선물도 매도하고 현물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상승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뭐 삼성전자가 약세 보이는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후 들어서 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약 1,620억 순매수해주면서 4.89%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3,22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2.3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 하락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상승 하락 종목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상승 종목만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이고 앞으로 이럴 것 같아서요. 보시면요, SK하이닉스 4.89% 플러스, 신한지주 플러스 2.5%, 네이버 플러스 3.7%, HD 현대중공업 플러스 5%, KTNG 플러스 13%, 유한양이 플러스 7%, SK이노베이션 플러스 3.8%, 한미반도체 플러스 3%.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약간 좀 헷갈리네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정답입니다. 여기 공통점이 있나요, 여기요? 예, 공통점이 없어요. 좀 밸류업인가 보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공통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거래로 뭐 어떤 종목 어떤데 이렇게 딱 뿌려져서 프로그램 거래로 이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시장이 점차적으로 섹터로 안 움직여요. 섹터로 안 움직입니다. 개별 기업으로. 네, 개별 기업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많이 거래하시잖아요. 네. 화장품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랑 계속 내려가는. 아니 한쪽 화장품 전체가 좋다고 하는데 한쪽은 올라가는데 한쪽은 적어도 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쪽은 내려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서도 그렇습니다. 반도체에서도 SK 하이닉스 향, DDR5 향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좋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또 내리고 반대로 이렇게 좀 개별 종목으로 차별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 시장이 또 이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뭐 우리 시장에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이 위쪽으로 저는 위쪽으로 좀 바라보면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장에 이제 위쪽 바라보고 우리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느낌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냥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수 베팅을 못 하는 거고
종목에 대해서 수급적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또 어제 시장에도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근데 계속 그런 거죠? 뭐 어제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런데 그래도 일시적으로 화장품이 쭉 가거나 네. 뭐 아니면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2차 전지 전체로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좀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물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타냐 불타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건 너무 이제 심하게 물타냐 불타를 얘기하는 거고 네. 상승 추세를 추종할 거냐. 그랬을 때 상승 추세를 추종할 거냐 하락 추세를 추종할 거냐 했을 때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들이 쉬었다가 다시 가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해요. 네. 그거는 맞는데 이게 상승 추세는 통상적으로 강하게 올랐다가 조금 뭐 2, 3일 머뭇거리다 이거를 이제 우리 눌림목이라고 많이 우리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눌림목 거래라고 많이 해요. 네. 기초 분석에서 그랬다가 다시 가고 이런 모습이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거래하기에 마음이 편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그렇지 않고 하루 올랐다 하루 빠지거나 아니 며칠 올랐다가 이게 2, 3일 쉬는 게 아니고 꽤 오래 쉬어요. 오래 쉬었다가 나중에 보면은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계속 고민인 거예요. 어제 좋았는데 오늘 빠져.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잘못 샀나?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 감 잡기가 너무 어렵구나. 예, 그리고 또 며칠간 올라서 한 뭐 10몇 프로 수익이 났어요. 네. 났는데 다른 거 다 약한데 이게 수급도 좋고 내용도 좋아요. 아니 나는 요번에 이 나쁜 장에서 이거 가는 거 보니까 이건 괜찮은가 보다라고 해서 내가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한 달씩 쉬어. 그럼 한 달 내내 고민하는 거죠. 네. 한 달 내내 처음에는 고민이 아니겠지만 계속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요즘에 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 찾기도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종목 찾는 그래도 한 달 전, 2달 전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그래요? 올라가는 종목 찾는 거는 제가 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래사장에서 뭐 구슬 찾기 정도로. 바늘에서 구슬로 조금 낮았어요. 바늘보다 구슬 찾기가 쉽죠. 훨씬 낫죠, 뭐. 예, 그 정도로 종목은 올라오는 종목이 좀 생기는 건 눈에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계속 들고 갈 거냐, 아니면 이쯤에 사야 되느냐의 판단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시장에 추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정프로는 질문 주셔서 여기까지 또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우리 시장이 계속 그렇게 어려운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분은요, 미국 시장 가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이 기적 분석도 그렇고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지옥 훈련을 좀 했으니까. 우리 되게 잘하는 투자자들입니다. 모래주머니 차고 달렸으니까. 그것만 벗어던져도 뭐. 자, 이슈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뭐 전망 잠깐 말씀드리고요. 오늘 미국 PPI가 있고요. 우리 한국은행 금토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적 발표가 본격 실제 시즌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JP 모건하고 웰스파하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늘 금통이 있는데 아까 60몇 % 금리 인하 금리 인하 확률 좋죠. 근데 또 우리나라 금리가 뭐 내년까지 못 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시장 내부 우리 그 증권가나 아니면은 우리 경제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주기를 사실 많이 기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의 구성 항목을 보면은 그 소비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투자도 마이너스예요. 수출이 좀 좋았고요. 네. 정부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넷 익스포트잖아요. 거기에서 C하고 I가 그냥 마이너스예요, 우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떤 금리 인하를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나올지 뭐 관심거리이고요.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인하 쪽을 바랍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인하했다고 우리 시장이 막 발표하고 그러진 않아요. 미국의 금리는 되게 많이 반영을 하는데 그러지는 않지만 그게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설명드리면서 쭉 설명을 드렸지만 뭐 한마디로 이슈 쓰고 실적이 연동하는 종목 장세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도 큰 건 없습니다. 17일 22 통화정책회의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산업 지표들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빅 이벤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뭘 신경 쓰겠습니까? 실적 발표 보시면 골드만삭스나 이런 은행들도 있지만 테슬라,
그리고 TSMC, 넷플릭스 이런 거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합니다. 본격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요. 네. 방송 매일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실적 막 호실적 나오면 막 20%도 뜨고 막 그 섹터 같이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폭락하면 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미국에서 월가에서 나오는 자료들 보고서들을 뉘앙스를 제가 이제 데일리 방송하기 때문에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 HBM 그러니까 엔비디아 향이든지 AI 반도체 쪽 요쪽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다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가 더 많아요. 참고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요. 다른 쪽은 좀 걱정의 우려의 보고서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막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렇게 우리가 1분기도 2분기도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기대가 조금 둔화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시나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요즘 보고서들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삼성전자의 개별 기업의 우려, 반도체 피크 논란 이런 걸 지금 떠나서 그런 것들은 상당 반영했다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는 외국인들의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많은 분석 자료들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연초부터 20몇 조 샀잖아요. 20몇 조 산 거에 반 이상 삼성전자 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높여놨던 거를 줄이고 있는 거라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멈춰지지 않을까. 네. 그게 언제쯤일까. 이걸 계속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시장의 저점 또는 삼성전자 요번에 삼성전자 떨어지는 동안 우리 개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한 거 다 샀어요. 그럼 언제쯤 이게 돌아설 수 있을까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른 뉴스들보다도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는 매도 물량이 소진되는 그 부분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 그 보고서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뉴스 나온 건데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에서 95조 규모, 5천억 위안 규모의 스왑 플랫폼을 개설한다. 이 적격 증권사와 펀드 및 보험회사를 지원하는 증권펀드 보험회사와 스왑 퍼실리티를 설립한다라는 CCTV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이 증권펀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CSI 300 편입 주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기타 자산들이 있잖아요. 요거랑 인민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나 어음이나 현금이나 이거 갖고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담보대출이네요. 예. 대출해준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증시의 투자 자금을 더 유동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 규모는 초기 규모가 5천억 위안이고 상황에 따라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24일에 발표했던 190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건가요? 요번에 발표한 거죠. 재정정책이고 전에 발표한 거. 24일, 맞습니다. 9월 24일에 발표했던 그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 네네.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 얘기했었잖아요. 이것 네. 때문에 우리 정말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거 갖고 여기에 매달려서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번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 의견 하향에 관련돼서 질의응답 보고서라고 해서 다시 보고서를 냈습니다. 다시 보고서를 내면서 여전히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라는 보고서를 또 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 전의 내용과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반박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거기에 재반박한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래요? 네, 재반박하면서 야 HBM 수요가 이렇게 느는데 그로 인해서 디램이 공급이 부족될 수도 있고 HBM 수요 때문에 무슨 반도체 겨울이냐 네. 이런 반박들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조목조목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 근데 약간 우리 전에 그 송명섭 네네. 그분하고 비슷한 논리들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 만들기 시작을 하면 네. 그냥 거기도
거기도 공급 과잉이 되지 않겠냐. 네. 또는 어떤 논리 몇 가지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지금 클라우드나 아니면 플랫폼 회사들이 대규모로 이걸 사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 뭐 그런 것들 뭐 네. 이런 몇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재반박을 좀 다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는 뭐 이게 우리 아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반도체 겨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얘기한 게 어떤 거냐? 감산. HBM 수요만으로는 업황에서 어려워 결국은 감산해야 된다. 감산해야지만 상황이 바뀐다. 요 얘기거든요. 그저께 제가 뉴스 전해드리면서 낸드 플래시 감산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네.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네. 감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감산 얘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그러면 네. 언제쯤 여기를 터닝할 거냐 이런 얘기도 다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연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산을 만약에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뭐 턴을 하거나 뭐 이러기에는 예, 다운턴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반도체 한번 다운턴 오면 네. 그래도 한 2년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8개월. 이분이 얘기하는 게 감산하면 곧바로 뭐 가격이 오르고 왜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2023년도에 감산을 하면서 꽤 오랜 기간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산을 해서 오랫동안 재고가 없어지는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그게 된다. 와야 이제 네,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아이폰, 애플 얘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애플 전문가 고망치가 이번 아이폰 16은 예상보다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동안에. 네. 그랬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반과 플러스는 다소 부진하나 프로 라인업이 순항하고 있다. 그래서 AI가 늦어지면서 AI 서비스가 늦어지면서 전자기기의 초기 판매 감소를 전망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상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는 팔리고 있더라. 그걸 뭐 때문에 그렇게 보느냐? 뭐 실제로 숫자도 있지만 신제품 출시에 처음에 많이 팔리잖아요. 네. 그러다가 대부분은 어땠냐면 그동안에 되게 높게 잡아놨다가 많이 이제 처음에 많이 팔리다 그 다음부터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생산량 감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달. 통상적으로요? 네, 통상적으로. 근데 요번에 봤더니 부품 조립의 주문량이 변함이 없더라. 네.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 원래 예상이 9천만 대 예상했거든요. 예상 수준의 9천만 대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보고서를 좀 냈고요. 이 사람은 애플 이것만 맨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맞아. 공감하는. 그래서 이제 뭐랄까 관심 있게 요걸 이제 이 사람 얘기를 좀 듣는 건데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애플 인텔리전스 출시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뉴스 전해드렸는데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애플 매장을 한번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롯데월드 타워 몰 안에 있는 애플 매장을 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첫 번째 애플 출시, 그러니까 16 출시 첫 주 실적 있잖아요. 그게 전년, 그러니까 전 15 대비해서 12%나 사전 예약이 감소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나 보다. 그래서 갔는데 진짜 그러니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 매장은 정말 버글버글했습니다. 참 아니 매대 하나에 그러니까 매대 하나에 그 한 6개의 제품이 있으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나 그 한 사람 빠지면 바로 들어가서 보고 한 사람 빠지면 진짜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뉴스로 보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네라는 생각을 좀 기분으로 갖긴 느끼는 건좀 했었어요. 다르다. 네네. 아니 근데 물론 그 매장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모양이 바뀌는 것도 아니야. 뭐 인터페이스도 거의 그대로야. 뭐 특별히 이걸 내가 봐야 뭘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데도 난 맨날 네. 똑같은데. 근데 애플 매장은요. 저도 이제 해외 여행 가면은 우리 가족들하고 가면은 애플 매장을 꼭 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 매장은 약간 관광지의 성격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애플 매장은 이제 구경하러도 많이 가고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애플을 거의 대부분 쓰니까 보면 저는 갤럭시지만 애플이 지금 교체 주기가 왔어요. 교체 주기가 정프로님 애플 아니세요? 저 맞습니다. 꽤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저요? 예. 저는 이제 15대 한번 또 15대 가셨죠. 이게 교체 주기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 지금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많이 구경들을 하러 가시는 것 같고요. 거기서 매출이 안 늘어난다. 구경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하냐면은 이 AI 서비스가 나오는 걸 보고서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 갑자기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었는데 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금리 인하를 차 사려고 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꽤 있습니다. 차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네. 금리 인하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차를 전에 그냥 현금으로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한 반은 현금 내고 반은 뭐 이 정도 하잖아요. 왜냐면 네. 월 납부금 한 2, 30만 원 내에 한 부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금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그렇듯이 애플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4번 노수는 골드만삭스가 BRD의 목표 주가를 홍콩 달러입니다. HKD 351 홍콩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10월 9일 종가가 286 홍콩 달러니까 꽤 높게 상향했는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판매는 각각 0.3, 1.5, 2.7% 수준으로 상향하고 매출, 순이익도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많이 잘 팔리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AMD 어제 4% 하락했어요. 네. 그런데 AMD가 AI 가속기 신규 제품 발표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4% 하락했어요. 근데 뭐 말로는 전 프로님도 제가 저 밖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구나. 아까 권 기자님 얘기하는데 약간 추상적인 말들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뭐라 할까요? 신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실제로 요번에 MI 시리즈 MI 뭐 355 뭐 그래서 진짜 사양도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발표들을 좀 했고 올 하반기에 양산해서 내년 초에 대량 생산할 거고 그리고 그게 엔비디아의 H200보다 용량이 전체적으로 60% 높다 뭐 이런 발표들을 막 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 마이너스 4% 났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우리가 이쪽 완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60~70% 더 높다고 하는데 우리가 체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본 거 보니까 요번에 발표된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어제 엔비디아가 올랐거든요. 네. 얘는 빠졌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좋은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속기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엔비디아의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에 이런데 타격이 없을 거다. 이 해석을 하나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여전히 뒤따라가고 있다. 엔비디아 뒤따라가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이 GPU만이 아니고요. CPU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모델로 가요. 우리 왜 애플, 삼성자 이런 거 비슷하게 가듯이 네. 비슷하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뒤따라하는 후발 2등의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어느 순간이 되거나 수요가 정말 많이 늘고 이러면은 AMD도 좀 잘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기술격차가 있지만 점점 줄어들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여요. 네. 뉴스들 보면은. 그리고 6번째 뉴스는 바이오 의약품의 CDMO, CMO 요거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라는 요즘에 이제 국정감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 바이오 의약품 산업을 위해서 CDMO 법률을 제정하기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 법적 기반 마련해서 예산 지원 사업 및 전문 인력 지원 확보 지원한다. 이거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쪽에 거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에 쭉 주시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의 시스템 또는 이 규제 또는 이 법안이 되게 후진적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좀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어떤 스타트업이 뭘 하고 있는데 물론 전임상부터 시작해갖고 임상 3상까지 쭉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그 안에 이들이 행하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사랑 협동을 해서 뭘 하지 이런 뉴스 우리 잘 못 보잖아요. 네. 이런 게 우리가 활발히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의 일부 탑에 있는 거 빼놓고 나머지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토대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면은 뭐 당장 주가에 어떤 그런 걸 떠나서도 어떤 기반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법안을 입법을 한다. 네. 네. CDMO 쪽 우리나라 하여튼 전 세계에서 그래도 CDMO, CMO 이쪽은 꽤 강국이죠. 강국이죠. 용량 삼바 기준 있고, 1위니까요. 네, 세계 1위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인도랑 중국이 또 열심히
그렇죠. 그러겠죠. 해 오고 있으니까 또 이것도 잘 또 방어해야 되는 게 지금은 기술력이 그래도 좀 더 앞서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격차가 또 줄어들 테니까. 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속 한 발씩 앞으로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기업이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경제 채널도 이제 많이 또 따라오고들 계시고 많이들 또 오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더 완전히 깨치고 기존에 누렸던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주호 기자 역할이 매우 큽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와서 오겠습니다. 목감기가 걸렸어요. 정신력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